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송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호윤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두 경선 후보를 모시고 누가 서울시정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를 가늠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두 후보를 소개합니다. 박영선 경선 후보, 우상호 경선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토론을 통해서 서울시의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각 후보들의 캠프 소개 영상부터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회 문을 열겠습니다. 갑니다. 박영선 서울시 대전환. 담대한 서울의 번원 우상호가 해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진행 방식과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두 후보들과 사전에 협의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그리고 코로나19, 민생 이렇게 서울 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토론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공통 주제에 대해 후보자는 공약을 설명하고 이후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 특별시 이렇게 5개 키워드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후보자들의 1분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봅니다. 각자 1분씩 시간을 드릴 거고요. 두 후보의 좌석 배치 그리고 발언 순서 역시 민주당 사전 협의 두 후보들과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 1분의 모두 발언 시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예비 후보 박영선입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좀 더 느슨해진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 시점이라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K-방역이 성공한 것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위대한 시민의 힘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중소기업이 만든 백신 특수 주사기,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 FDA가 정식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찾고 있는 것, 일본은 준비를 못해서 백신을 폐기해야 했던 바로 그 혁신적인 주사기.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일인데요. 시장이 되면 백신 접종 철저하게, 신속하게, 확실하게 해서 방역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의 1분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상호입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 출신의 서울 시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왔지요. 당시 저에게 서울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얼마 전 청년들과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수십 번 취업에 실패하고 나서 은둔형 외톨이가 된 20, 30대가 많아졌어요. 저에게 기회의 땅이었던 서울이 2021년 청년들에게는 은둔의 땅이 된 것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망,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뻔한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서울의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쳐가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내일을 꿈꾸는 서울,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서민들이 다시 힘낼 수 있는 모두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우상호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제 공통 주제를 놓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봄을 위해 봄날 같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으로 잡았습니다. 주제에 대한 공약 설명 시간 2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이후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주도권 토론은 4분의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순서를 바꿔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기 앞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주어진 4분 가운데 상대 후보에게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상대 후보의 답변이 너무 길다 이런 판단이 들 경우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답변을 제한하고 추가 질문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후보들은 시간과 토론 규칙 반드시 지켜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토론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상호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서울에서 이제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추진했지요.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값이 오르고요. 투기도 사라지지 않고 있지요. 서민들의 한숨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저는 역시 정답은 공공주택의 보급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해외 도시도요.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없거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곳들은 공공주택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16만 호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10년간 살 수 있는 10평형의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죠. 20년 살 수 있는 20평형의 전세 아파트. 또 3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 약 30평짜리까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을 해야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으려고 하는 곳은 강변도로나 전철역 근처의 철길이를 씌워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파리에서도 약 5만여의 주택이 들어선 도시가 들어섰고요. 뉴욕 맨하탄에도 강변에 이런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요. 이런 공공용지의 주택을 지어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고 또 인허가 절차 등 매우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또 강북 지역의 노후한 주택들 이것들도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 방식을 먼저 우선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박영선 후보께서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을 돕겠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하고 주택을 짓겠다고 하셔서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거리면 어떡하나.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상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저는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보급해서 서민들의 한숨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16만 호의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라는 우상호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에게 부동산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네. 우상호 후보의 이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저는 큰 틀에서 공감을 합니다. 이 공공주택이 전체의 아마 20% 정도는 돼야 이런 어떤 부동산 값 조절 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 강변도로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망의 공공성 문제. 그러니까 한강의 강변의 그 조망권은 서울 시민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리 그 서민들에게 분양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이제 고밀도로 너무 높게 올라가게 되면 그 앞이 다 막혀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조망권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그 강변의 뒤쪽에 있는 그 낮은 주택의 아파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변도로에 주택을 지을 때 당연히 그 주변에 이미 살고 계신 분들 아파트를 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올림픽대로와 강변도로를 쭉 지도를 보고 설정도 하고 또 높은 건물에 가서 내려도 보고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아파트의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부지들이 약 15km에서 많게는 20km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변을 끼고 있는 구청의 구청장들을 좀 만나서 의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당신네 지역은. 그랬더니 몇몇 구청장들이 우리 지역은 그런 땅이 있습니다. 거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좀 아파트 층수를 올리고요. 그 외에 좀 너무 조망권을 해치지는 않지만 좀 답답해 보인다 싶을 때는 6, 7층 정도의 타운하우스 형태로 해서 좀 편안하게 이 라인 자체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 명품 그런 주택을 지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사실은 서울이 지금 뭐냐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때문에 한강으로 접근성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지어서 바로 한강으로 연결을 시키면 그 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 시민들도 충분히 그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건물의 1층에는 또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그런 명소를 만들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산책하면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럴 수 있는 아주 그런 주택을 만들 생각입니다. 왜 강북의 네. 이 한강의 조망권이 꼭 부자들만이 거셔야 할까요? 서민들도 좀 강변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네. 지금 그 한강 강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서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의 기본 그리고 도시 건축의 특히 기본은 조망권이 좋은 한강과 같은 것은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특히 서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하는 거. 이게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당장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지금 합의를 해서 앞으로 뭐 좀 더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조금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특히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데 여기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장기 프로젝트로서의 공공주택 개발이 당장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또 약간의 걱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철길이나 강변도로를 이제 씌울 때 제일 큰 컨셉은 닫혀진 도시를 연결한다는 컨셉입니다. 지금 사실 철길 때문에 도시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을 지하화하고 여기 주택을 세움으로써 단절된 것을 막아야 되고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네.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요. 박영선 후보 부동산 관련 공약 2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의 무주택자가 50%, 그러니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집이 없는 서울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이 없는 서울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서울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공공주택 30만 호를 마련을 해서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그러한 땅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20평에서 25평짜리 그런 어떤 아파트들을 먼저 공급을 하고 분양을 하고요. 또 물재생센터의 경우에는 약 30만 평 정도의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30개가 넘는 교통섬도 좋은 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느냐?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에. 이것은 바로 토지 임대부 방식입니다. 싱가포르이 1960년대부터 이렇게 반값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공급을 해서 지금 싱가포르는 자가주택 보유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서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또 서민도 도심에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원칙 아래 이러한 그 공공 분양주택 중심의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금 2인 가구의 그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그러한 그 주택의 규모가 한 20평 내지 25평 정도가 저는 필요하다. 이것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공공 분양주택 중심의 아파트를 통해서 서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라는 다짐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4분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후보께서 박영선 후보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이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분양했다. 이것은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말씀하시면서 물재생센터 말씀하셨는데 물재생센터는 대체로 도심지에 있지는 않거든요. 외곽에 지금 있는데. 크게 세 군데 네, 있습니다. 네,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결국 이전하거나 지하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철길 지하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이런 것은 틀림이 없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답변을 짧게 드리면 아니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는 사실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하신 그 수직 정원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공약은 좀 수정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무 5천 그루를 넣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넣으시겠다는 게 뭐 돌봄센터, 도서관, 주택, 뭐 스마트팜 이런 것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다 들어가려면 최소한 한 40층, 45층 정도의 구조가 나와야 된다. 5천 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거는 평수를 다 재봤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그래서 평면 면적이 얼마냐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네.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한 서너 분의 건축 전문가들이 서울 시내 특히 강북에는 이렇게 3, 40층 정도의 대규모 수익 정원을 넣을 수 있는 땅은 없다. 이런 것이 있고요. 이 비슷한 모델이 중국 수천성에 있는데 여기가 처음에 한 800가구가 입주했다가 지금 다 나가고 10가구만 남았습니다. 하도 모기가 들끓어서 이거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무가 5천 그루면요. 가을에 그 낙엽 떨어진 거 치우느라고 이 건물이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1분 도시 컨셉은 몰라도 이 수직 정원 문제는 좀 수정하거나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본선에서 야당의 공세와 또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이어질 텐데 이거는 좀 수정하시거나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먼저 이제 그 물재생센터 말씀을 네. 드리면 크게 물재생센터가 강서구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랑구에 하나 있고 탄천 부근에 있습니다. 강남. 그런데 이제 이것은 최근에 그 건축 기법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물의 보관 상태가 그 햇볕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그 방법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공기 문제하고는 크게 관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직 정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최근에 소위 말하는 선진 도시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제2본사가 들어서는 것이 워싱턴 DC에서 강만 건너가면 있는 버지니아 알링턴이라는 것인데요. 이 버지니아 알링턴은 서울하고 사계절이 매우 비슷한 그런 도시죠. 워싱턴 DC니까요. 거기에 바로 이 수직 정원을 만들어서 아마존 제2본사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수직 정원은 서울에 이러한 어떤 하나의 그 랜드마크를 형성함으로써 서울이 어떤 그 생태계 그리고 환경 문제를 우선시하는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어떤 심볼로서의 수직 정원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예를 들면 30층, 40층 높이로 짓겠다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0층, 40층까지 올라가려면 바닥 면적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층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지난번에 나무 5천 그루를 말씀하셔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5천 그루의 뭐 분재나 의미는 뭐 난을 심으실 건 아니잖아요. 5천 그루의 의미는 그거는 그 누구한테 여쭤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맞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나무와 것인데 나무 간격이 2.2m 나와야 된다고 변수가 하거든요. 있을 조경 수 있을 전문가가 것인데 말씀하셨어요. 이 수찬성도요. 수정을 무엇으로 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그렇게 디테일을 아직 토론하는 네. 그 부분까지는 조금 약간 성급한 질문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코로나19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토론 굉장히 뜨겁고요.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두 후보의 공약 그리고 주도권 토론 이어질 텐데요.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의 얘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공약 설명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K-방역이 성공하면서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그렇게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홍콩에 있는 아시아의 본사들이 서울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것은 바로 K-방역의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잘 협조되고 이 시스템이 잘 연결되는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원스톱 헬스 서비스 이 부분을 저의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원스톱 헬스케어 서비스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프면 몸이 아프면 감기가 걸리면 내과를 찾아가야 되고 다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병원 중심의 헬스케어가 아니라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로 환자가 어느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데이터가 모든 것이 연결이 돼서 이 환자를 위해서 의사들이 찾아오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서울의 의료 전달 체계를 바꾸겠다라는 공약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의료계에서 정말 대단한 큰 진전이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강북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이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료 데이터, 공공 데이터화해서 이것을 동네 병원, 의원과 공유하겠다라는 의사까지 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저는 이러한 공공 데이터, 의료와 관련된 공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바이오 산업을 서울을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센터로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병원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 이른바 원스톱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어제 박영선 후보가 그 발표하신 정책이 나오고 나서 일부 이제 의료 단체에서 시민 단체에서 이거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그런 길 아니냐. 원격 치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 이런 이제 성명서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봤습니다. 근데 네. 이 문제는 좀 이제 앞으로 본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해명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좀 의료 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사실 있거든요. 그렇지 일부는. 않습니다. 그건 설명을 좀 이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제가 보건 데이터 그 센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 시스템의 이 데이터가 플랫폼화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어제 저희가 정책 발표하는 그 자리에는 약사회, 또 한의사회, 병원협회, 또 간호협회, 또 조무사협회 모든 그 의료협회와 관련된 그 단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사각지대가 발견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보건의료 관련 원스톱 헬스케어 시스템 서비스 관련 자문위원님들을 대거로 모셨습니다. 네. 해명 감사드리고요. 네. 그 사실은 저는 이제 이 K-방역 문제는 정말 우리 정부가 전 세계에 모범을 보인 전 세계에서 칭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당 후보들이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계속 공격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작년에 독감 백신이 좀 여러 가지 뭐 사망자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을 때는 안전성을 문제 삼다가 또 지금은 우리가 안전성 때문에 백신 그 수입을 다변화하다 보니까 왜 이거 빨리 보급 안 하냐 이런 식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우리 이 코로나 방역 문제까지도 정쟁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는데 네.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지금 우상호 후보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이 야당이 모든 것을 정쟁화해서 마치 서울을 권력 쟁탈전 하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이 정쟁화되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서울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혼연일체가 돼서 그리고 위대한 시민의 힘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맞서서 종식의 길로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위기 극복에는 여야가 없고
이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저는 이제 이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2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혼란 없이 아주 신속하게 접종을 안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잘못하면 뭐 줄 서다가 지치고 또 뭐 누가 먼저 맞니 안 맞니 이런 혼란이 생기면 또 이제 그 시민들이 걱정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혼란 없이 접종을 끝내기 위한 행정 효율 시스템을 아주 강화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당선되신 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딱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이 계획부터 제대로 세워서 차질 없이 접종이 서울 시민들에게 완료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후보님께서 혹시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대안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그 백신 접종이 쉽도록 드라이브 스루를 많이 만들겠다. 이것도 제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이고요.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특수 주사기. 백신 혁명적 주사기인데요. 이 백신 주사기를 한국이 보유함으로써 저는 속도를 다른 나라보다 20% 이상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우상호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대책은 크게 방역 대책과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방역 대책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빨리 잡혀야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고 장사도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를 전체를 비상체제로 전환을 해서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를 두 자릿수, 한 자릿수로 땡기는 날을 한두 개월 안에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확진자를 줄여서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서울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죠. 다음으로는요. 피해자들이 계속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드렸지만 임대료 제대로 못 내고 계시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중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영업중단 보상보험을 도입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 피해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보니까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과대학을 서울 시립대학에 설립하고요. 현재 28개 수준의 보건지소를 2배로 확충해서 위기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고 공공병원을 확대해서 위험에 대비하는 시스템들을 획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다니면서 지금 코로나19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사, 간호사들을 만나봤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처우가 너무 빈약하다. 수당도 좀 작고요. 하루 12시간씩 일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가장 고생하시는 분에게 지원을 먼저 드려서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상호 후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공공의과대학 등 공공병원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의료체계 정비해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겠다라는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상호 후보에게 질문을 주십시오. 4분 시간 드립니다. 그 우상호 후보의 그 공약이 대체적으로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립대학의 공공의과대학을 설립 추진하는 거 저도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제가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는 서울시립대학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해서 이것을 박원순 시장께서 실천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 발표가 되니까 서울시 의사회가 이제 텅 빈 공약이다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학에 대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의사회하고도 조금 더 의견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저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시립대학의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료원 또 보라매 병원과 같이 서울시가 운영을 하는 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만들어서 서울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먼저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과 더 밀접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방안들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의사협회나 의대생들이 크게 반발을 했죠. 그리고 또 시민들은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어떤 지역은 의사가 없어서 너무 고생하는데 지방에 또 여러 가지 그 공공의료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었죠. 근데 또 의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가 있는 것이 공공병원을 많이 지어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별도의 공공의료 인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지 공공병원은 없이 공공의과대학 만들려면 되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조화시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들도 시설을 확충하고 처우도 개선해주고 긴급 방역 대책 시스템도 만들어주되 그러나 서울에서도 사실상은 공공의료 인력을 키우지 않고 시설만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 의사, 간호사들이 새로운 인력이 없어갖고 12시간씩 일하고 할 수 없이 긴급 모집을 해서 수당을 줘가면서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런 긴급한 상황이 올 때는 현저하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병 걸리는 사람이 확 늘어났을 때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민간병원에 있는 분들 빼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에 있는 인력을 급히 빼오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항시적으로 대비하는 공공병원 시스템과 공공인력 공급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우상호 후보님 공약과 제 공약을 합치면 만점짜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 백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백신만 들어와갖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사기를 준비를 못해서 백신을 폐기 처분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부터 이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할 때 바로 이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주사기 얘기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쥐어짜는 주사기인데요. 100명 맞힐 걸 120명 맞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을 맞히면 1200만 명을 맞히는, 그러니까 20%의 자동 증산 효과가 있고요. 또 20%의 자동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주사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나서 이것은 좀 우상호 후보도 이 주사기를 만든 중소기업을 좀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 네. 주사기 얘기를 너무 자주 하셔서 그렇긴 한데 네. 저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백신이 있어도 주사기가 없으면 보고를 못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건 정말 잘하신 일이다. 칭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칭찬을 워낙 기다리셔서. 네. 두 분의 진정성 있고 또 따뜻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잠시 토론 열기도 조금 식히고 그리고 후보자들의 순발력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서울 시민들의 질문에 후보들이 직접 대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특별시 이렇게 5개 키워드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 내용을 두 후보들께 미리 알려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순서만 사전 협의로 정했고요. 그 질문 두 분이 뽑으신 그 질문에 대해서 각각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먼저 키워드 서울특별시 중에서 특을 관련한 영상을 꼽으셨는데 어떤 질문인지 들어보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보궐선거에 나가려면 이제 경선에서 이제 최종 후보에 선정이 되셔야 되는데 그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뭔가 필승의 히든 카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별함, 나만의 히든 카드 무엇인가? 경선 승리를 위해서 이런 질문입니다. 네. 뭐 필승 카드라고 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공약과 그리고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9차례의 공약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친서민 정책도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후보는 결국 민주당의 정신에 가장 투철한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면서 민주당을 지킨
정통 후보가 우상호 아니냐 이렇게 당원들에게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시민들에게는 제가 낸 친서민 정책들을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서민을 위해서 양극화 해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진보적 의제를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진정성과 서민을 위한 마음이 최고의 필승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본선에서 이기려면 범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층이 다시 민주당 후보에게 마음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역시 가장 진보적인 정책, 진보적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당의 후보들이 대체로 보면 되게 이제 뭐 귀족 후보다 부자 후보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또 정책 공약도 보면 굉장히 부자들을 위한 공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여기와 차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 그럼 역시 지금 제가 4억에 50만 원 반전세 살고 있고 저희 누나도 지금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제천에서 복숭아 농사 짓고 있고 뭐 남들이 저보고 찐 서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런 서민들의 애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야당 후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후보가 바로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최고의 필승 전략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 키워드 별 관련 영상을 보시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잔뼈가 굵으신 스타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자체장으로서의 그 변신에 두려움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스타 정치인의 변신에 두려움은 없는지 2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금산분리법으로 대변되는 재벌개혁,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부여한 검찰개혁, 또 판결문을 공개한 사법개혁, 또 전관예우를 없앤 전관예우법, 이러한 것들의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들, 이것이 저의 국회의원 생활 16년의 대표적인 실적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가서는 첫 해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라는 주제로 작은 것들을 연결하는 일에 애를 썼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한 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한 스마트 대한민국을 국정 운영의 목표로 해서 정부의 각 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디지털 경제라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이미 온라인 판매, 그리고 디지털화, 또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지음으로써 마치 이런 코로나19를 마치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이 디지털 경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먼저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장 후보로 제가 와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과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특히 저는 MBC 기자를 했을 때도 경제부 기자, 경제부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 생활을 가장 잘 아는 후보, 또 서울의 경제를 잘 아는 후보, 또 서울의 미래, 글로벌 디지털화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 100년 서울의 좌표를 확실하게 찍어서 G7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우상호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우상호 후보는 두 번째 키워드로 서울특별시 중에 마지막 시를 선택하셨는데요. 질문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임기가 1년 2개월뿐이 되지를 않는데 후보들께서 내거신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1년 2개월의 짧은 보궐선거 시장의 임기, 과연 공약, 약속 다 지킬 수 있느냐? 네. 이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년 2개월의 임기의 시장이 많은 일을 벌리면 오히려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은 허황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1년 2개월 안에 완공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시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은
항상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번 1년 2개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의 확진자를 확 줄여서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사도 제대로 하고 가까운 친척도 만나고 좀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 일에 가장 전념하겠다. 사실 전 세계가 잘하고 있지 못한데 서울에서 확진자 수를 확실하게 줄여서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약한 내용들은요. 계획을 잘 짜는 겁니다. 계획을 잘 짜서 사실상 1년 2개월 임기가 지난 이후에 다시 임기가 시작하시는 분이 야, 이대로 하면 되겠네 라고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이 잘 세워지면 그 정책의 반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번 서울시장 임기에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그러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요. 지친 분이 너무 많잖아요. 민생 문제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 이 1년 2개월 동안 민생 문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한 가지씩 해결하고 도와드리다 보면 조금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좀 도시 디자인도 고민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그다음에 계획을 잘 세우는 거, 민생 먼저, 오직 민생 이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두 번째로 꼽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서울특별시 5글자 중에서 첫 번째 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자긍심을 어떻게 살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근본적이면서 답변하기 좀 까다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시민의 자긍심 2분의 시간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대한민국 서울은 2020년도 코로나19의 긴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글로벌 혁신 도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시민의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의 본사, 아시아 본사를 뒀던 뉴욕타임스가 서울로 이사를 왔고요. 또 스탠다드 차터스 영국계 은행이죠. 이 은행도 홍콩의 본사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외국에서 본 서울은 이제는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서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K방역의 이런 어떤 자부심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철저하게 서울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코로나를 가장 먼저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서울시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울은 아마 전 세계 수도 가운데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산이 둘러싸여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러한 훌륭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서울입니다. 또 궁궐이 6개가 존재하는 강북에는 정말 역사적인 60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인데요. 이러한 오랜 서울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려서 세계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K방역 서울 그리고 서울의 아름다운 역사 또 서울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숨쉬고 또 와서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서울을 자부심을 갖게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1분 도시 서울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1분 도시 서울은 바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앞으로 미래 100년에 전 세계의 도시의 표준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 각각 두 차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서로 답변을 하시면서 저 질문은 내가 더 잘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은 공통 답변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서울특별시 5글자 중에서 두 번째 울입니다. 어떤 질문인지 보시고요. 우상호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다양한 서울 시민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서울 시민과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이 있으시면 에피소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시민들과 울고 웃었던 에피소드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네, 이번에 그 인터넷에서 저를 이제 지원하는 청년들이 제안을 하셨어요. 헌혈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는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첫날 이제 피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피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때 피를 뽑는데 사실은 피가 잘 안 나와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혈하는데도 좀 더 건강하고 이 피가 잘 도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좀 아픈 사연을 좀 만났습니다. 이제 우연히 선술집에 들렀다가 40대 젊은 남성이 이제 혼자 소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이고 왜 혼자 술을 드세요? 그랬더니 그 전세 이사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고 지금 혼자 와서 술을 먹고 있는데 자기가 무능력해서 사랑하는 부인과 싸웠다. 그러면서 너무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울컥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고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젊은 남성이 사랑하는 부인과 싸우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네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공 아파트 보급 정말 잘해서 그 부부싸움 없이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주거 환경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 만났던 그 분에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에 이렇게 좀 힘든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준비하면서 만나본 많은 분들의 하소연, 한숨소리 이런 아픔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우상호가 정말 잘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해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도 많이 다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딛고 잘 일어서시기를 기대해 드립니다. 네, 울기도 웃기도 해서 지금 말씀 이제 우는 쪽에 말씀을 들었는데 다음에는 웃는 에피소드도 한번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께 선거운동 기간 느끼셨던 울고 웃는 에피소드 여쭤보겠습니다. 네. 2분의 시간 드립니다. 저는 출마 선언 직전에 노원에 있는 도깨비 시장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 이 버팀목 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잘 지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갈비탕 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막 웃으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 버팀목 자금으로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으시니까 저도 같이 따라서 덩달아 눈물이 나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이 찡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설을 앞두고 제 오랜 마음의 고향 구로 지역구의 남구로시장 구로시장을 갔었는데 거기에 전통시장의 그 소상공인들이 너무 반가워해 주셔서 오히려 눈물이 찔끔 그렇게 났고 또 그 전통시장 구로시장에서 그래도 저를 보시고 힘드시죠? 이러면 아유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서 그 정부에서 줬던 그 버팀목 자금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시고 또 그래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시장 상인들도 계시긴 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과 그 대화를 나눴던 그 순간이 정말 울고 웃고 반가워서 웃고 또 마음이 아파서 울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설 대목을 이 설 대목에 어떻게 보면 한 3, 4개월치 매출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거를 만드시지 못하면서도 웃으시는 그 모습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그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에 그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한다고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걸 보니까 네. 또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네. 사실 이 5개 질문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히든 카드였는데 두 분의 진정성 있는 그리고 순발력 넘치는 발언 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책 검증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민생입니다. 먼저 우상호 후보 2분간의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출마하기 전에 여론조사들을 많이 면밀히 봤는데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시고 최우선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분야가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가 주거 문제고요. 두 번째가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민생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파트에서는 최고의 민생은 일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긴급 금융지원금, 이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2조를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올 초에 만든 그 긴급 지원 자금을 냈는데 8천억 융자 지원이 한 달 만에 소진됐거든요.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려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좀 다 끊기고 좀 실업자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발굴로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좀 제공받아서 어떻든 최소한의 생계는 좀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긴급하게 안심 일자리 예산을 600억에서 1,000억으로 증액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홍콩에 있는 금융산업을 서울로 유치해서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 또 요즘 문화가 또 뜨고 있지 않습니까? BTS, 봉준호, 기생충처럼 이런 문화 일자리, 레저 이런 쪽에서도 상당할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청년 창업을 위한 그러한 무한도전 특별시를 만들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 창업가의 도전 정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그래서 판로도 만들어드리고 여러 가지 자문도 해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지원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갖고 시간이 넘었네요. 우상호 정말 열심히 후보의 하겠습니다. 네. 민생 관련 공약은 그야말로 일자리로 귀결됐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발굴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다짐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4분 동안 민생과 관련된 질문들을 우상호 후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우상호 후보의 공약들은 대체적으로 다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 민생과 관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지난 1년 동안 버텨주시느라고 너무 지금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지원의 방법에서는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긴급 금융 자금을 1억 원까지 확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전에 우상호 후보가 하셨어요. 그러면 이 1억 원까지 확대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것을 예를 들면 어떤 자금을 활용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준비하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용보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용보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정확하게 이제 이것이 파악이 돼야 이제 이 고용보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준비 같은 거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네. 네, 사실은 서울시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급 금융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신청을 받았더니 8,000명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이때 나눠준 돈의 액수가 좀 한계가 있어서 저는 요 같은 사업의 내용에서 지원금을 조금 더 늘려드리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늘려드리는 정도로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요거는 좀 다릅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액수를 저는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2,000만 원 드리고 3,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럼 3,000만 원 드리고. 왜냐하면 이건 뭐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1억까지도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동안은 너무 매출의 기준으로 해서 너무 좀 짜게 지원한 게 있어서 좀 두텁고 더 넓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일자리 지키려면은 이제 지금도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일정한 규모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걸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2만 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총 300억 규모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책을 많이 도입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런 복지 지원 제도들은 새로 설계하다 보면 또 시간이 걸려요. 제가 주로 내건 것들은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들에서 지원폭을 늘리거나 전체 지원 액수를 늘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분이 신청했는데 못 받으신 분이 또 많아요. 사각지대거나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충당해서 이번에 서울시가 지금 이제 올해 취득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잉여금이 좀 생겼거든요. 충분히 이러한 소상공인들과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서울시 예산이 한 40조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조금 50조. 뭐 40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이 가운데 이제 복지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1억 원까지 이것을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제가 낸 공약은 어떤 것이냐면 5천만 원까지 화끈 대출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아주 확실하게 화끈한 대출을 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을 해서 보증을 해주고 서울시가 대신 시중은행에 많은 유동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자금을 끌어들여서 보증을 해주고 갚는 것은 나중에 원금만 무이자로 갚는 것이 이것이 좀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예.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네.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저희가 규정상 박영선 후보의 민생 관련 2분 공약 시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버티시느라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세희망 자금 또 버팀목 자금 열심히 하느라고 마련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좀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서울시가 여행, 호텔업 또 이런 어떤 이런 분들에게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해서 100만 원씩 더 드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잘된 것이다. 이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 호텔업 또 무등록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긴급 자금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공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코로나와 같은 대재앙이 와도 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독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상공인의 주요 공약입니다. 이 구독 경제라는 것은 신문을 구독하듯이 또 우유를 매일 아침 배달을 받아서 먹듯이 21분 거리 안에 있는 소상공인과 협약을 맺어서 나는 그 집의 꽃집에서 한 달에 2번 10,000원의 꽃을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것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에게 일주일에 한 번 갈비탕을 좀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맛있는 맛집에서 갈비탕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싼 값에 보내드리면 소상공인들은 일정한 매출이 유지되기 때문에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소비자들은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영선 후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원 지원 그리고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셨고요. 민생 관련해서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박영선 후보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시간 시작합니다. 네,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인데요. 이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신문 구독처럼 월 정액을 내고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배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가령 뭐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묶음 배송들이 있죠. 근데 이제 갈비탕을 예로 들으셔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오늘은 갈비탕을 시켜 먹지만 내일은 설렁탕도 먹고 싶고 곱창볶음도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비탕 집에다가 한 달 내내 갈비탕을 시키는 구독 경제가 가능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좀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쪽이 이제 도래방, 네. PC방 이런 데 아니겠어요? 이런 데는 구독 경제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할 수 있습니다. PC방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발로 끊어서 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부모들이 걱정 많겠네요. 부모들이. 예.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PC방을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민생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도 낸 공약 중에 이제 노동 공약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해 온 지가 오래됐고요. 또 실제로 양극화와 이 소득 격차에 있어서 노동계에 대한 많은 지원들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이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진 모범이 민간으로 확대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동 기준도 좀 만들겠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거래하는 많은 협력업체들에게 가령 노동적 기준들을 좀 줘서 선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공약이라든가 또 이런 취약계층들의 권리를 위해서 노동회의소나 또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제가 이제 한 8개, 9개 항목으로 쭉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공무직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도 반영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좋은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또 민생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님께서는 이번에 노동 정책은 발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시 무슨 정책을 발표하지 않으신 것이 관심이 없다거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동 관련 정책 공약을 노동 관련 공약은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노동계에서 바라는 노동 이사제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독 경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이것은 예를 들면 이제 갈비탕을 어머니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걸 잘 포장을 해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게에 종업원 한 명, 주인 한 명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요. 이 배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어떤 포장을 할 수 있는 공유 공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또 배달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독 경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구독경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뒷받침해드리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이고요. 또 헬스케어도 월간으로 이것을 끊어서 이제 헬스케어를 받기 시작하면 그 헬스케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받을 수 있고 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매출이 유지가 되니까 이것이 정말로 제가 보기엔 일거양득의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독경제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에 이것이 500조를 넘어설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 앞으로 이제 이런 전염병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자주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항상 그 안정적인 매출을 소상공인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장이 시스템으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갈비탕을 강요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선택해서 자기 좋아하시는 걸 드시게 하고. 그럼요. 네, 그런 그게 더 의미입니다. 낫지 좋아하시는 거 네. 골라서. 네. 이제 어느덧 마무리 발언을 들을 시간입니다. 각자 이제 1분씩 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우상호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원래 시인 지망생이어서요.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는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리는 것이 도움이지 않겠는가 해서 시를 한 편 가져왔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비쭈비 흔들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서울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직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시를 낭독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영선 후보의 1분 마무리 발언 시작합니다. 네, 이제 그 기다리던 백신 접종이 곧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K방역에 성공해서 봤듯이 방역이 성공하려면 의료 전달 체계가 잘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러한 의료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서울시장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분들이 이 백신을 맞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드라이브 스루를 더 많이 만들어서 원스톱 헬스케어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확실한 K방역의 서울시가 되어서 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가 편안한 서울, 그리고 서울 시민이 안심하는 서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0분 동안 두 후보의 열띠고 또 진정성 있는 토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시정을 이끌 민주당의 적임자는 누구인지 공약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두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송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